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앞두고 터진 미국의 도감청 의혹에 대통령실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면서 신중하게 대응책을 찾고 있습니다. 여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야당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적극 공세에 나섰습니다. 강남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일당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경찰은 중국에 있는 공범 2명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보고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9살 배승아 양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승아 양 이름과 생전 모습을 공개한 유족들은 가해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과 수도권 등에 최고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불 거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피해와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간 음료를 나눠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거나 협박 전화의 발신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2명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대 남성 길모 씨와 30대 남성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길 씨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자택에서 우유에 필로폰을 타는 방식으로 음료를 직접 제조한 뒤 지난 3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를 통해 서울에 있는 시음행사 아르바이트 일당 4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씨는 중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학부모에게 걸려온 협박 전화를 국내 발신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신종 마약 피싱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 중국에 2명이 더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에서 국내 중간책에게 마약 음료 제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20대 한국인 남성 A씨 외에도 또 다른 한 명이 중국에 머물며 범행에 가담한 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 2명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해 중국 공안당국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나 체포영장 발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류를 마시게 한 뒤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등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관세청이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식약처, 교육부와 서울시 등 마약범죄 대응 관계기관은 오늘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본부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는 걸 목적으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공급과 인터넷 유통, 밀 수출입, 의료용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중점 수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마약 공급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있었던 납치 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받는 부부 가운데 아내 황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에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도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황 씨는 남편 유모 씨와 함께 주범으로 알려진 이경우에게 피해자 40대 여성 A씨를 납치해 살해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6개월 전인 지난해 9월 황 씨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인출된 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이경우 아내 계좌로 반복적으로 입금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쯤 대전 둔산동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초등학생 4명을 덮쳐 이 중 4학년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만취 상태였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배양의 유족들은 취재진과 만나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하며 이번 사고의 비극을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배양의 실명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제 오후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배달 오토바이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충격을 받고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진 오토바이와 심폐소생술을 받는 운전자. 어제 오후 6시 반쯤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에 있던 오토바이를 덮친 현장입니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차대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났고 현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심정지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저희가 이송했어요.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7%로 면허 정지 수준.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불길에 건물 골조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논산에서 1층짜리 방앗간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습니다. 옆 가정집에서 살면서 떡집을 운영하던 일가족 5명이 서둘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충북 보은에선 어젯밤 8시쯤 조그마한 농막에서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농막 안에선 60대 남성 거주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에서 숨지신 분이 여기 사시던 분인가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에서 지금 감식하고 있거든요. 불이 시작된 지 한참이지만 계속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는 어두운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시작된 경기도 양평 경정용 보트 공장에서 난 불은 건물 2개 동을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문화체육회관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불로 체육관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지하 1층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서울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을 확인했지만 역술인 천공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3월 촬영 영상 4TB 영화 2,000편 분량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천공이 나온 화면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삭제나 인위적 조작은 없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 특별한 사각지대가 있지도 않았다며 일부 날짜에는 영상이 조금씩 복원되지 않은 시간대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천공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응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지난주에 변호인을 통해 관저 이전과 천공 본인이 관계가 없다는 의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을 감청한 미국 정부 기밀 문건이 유출돼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 등 우리 정부 관계자도 도청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인터넷에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비밀 문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우리 외교 관리들의 대화를 감청한 내용 2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대화입니다. 이 전 비서관이 정부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을 공식 천명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한 뒤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출 문건은 모두 100여 쪽으로 미 중앙정보국과 국가안보국,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보고서를 합동참모본부가 모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건은 지난달 게임 채팅 플랫폼에 처음 올라온 뒤 텔레그램과 트위터를 통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이 감청 대상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가장 많습니다. 격전지 전황부터 서방의 무기 지원,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까지 자세히 언급돼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를 도청해 러시아군의 공격 시기와 특정 목표물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중국과 중동 문제, 그리고 북한 핵 관련 진행 상황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 가운데 일부는 외국과 공유하지 않는 1급 기밀이라는 표시가 적혀 있습니다. 또 CIA가 작성한 보고서의 정보 출처가 전화나 전자메시지를 도청하는 데 쓰이는 신호정보 보고로 명기돼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청 사실 공개로 미국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동맹과의 관계를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를 앞두고 동맹국 도감청 의혹 관련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자 미국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해당 문건의 유효성과 동맹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종합적인 규명 뒤 수습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문건 내용의 진위를 떠나 미 정보기관의 보안이 뚫렸다는 사실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최신 전황과 미국의 작전 계획 등 기밀 정보가 많은 데다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도감청 의혹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미 국방부는 YTN 질의에 대한 답변 성명에서 소셜미디어에 유포되고 있는 문건 촬영본이 민감하고 극비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문건 유출이 국가안보와 동맹, 파트너들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관계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국방부와 소통하고 있고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문건이 일부 조작됐을 수 있지만 사실에 기반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국방부 등에 제출되는 중앙정보국 CIA의 세계 정보 리뷰 보고서와 형식이 유사하고 미 정보당국이 러시아의 내부 정보망에도 깊숙이 침투한 뚜렷한 정황 등이 담겨 있다는 판단입니다. That the U.S. government is treating this as if these were leaks. Leaks that were altered, as you pointed out, but which contained some genuine information.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첩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동맹국과 관계가 복잡해졌을 뿐 아니라 비밀 유지 능력에 대한 의구심도 자아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단 유출된 기밀의 규모와 내용, 유출 경로, 파장 등을 총체적으로 규명한 뒤 본격적인 수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국내 최고위 인사들의 대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의원을 지낸 국방 전문가 김종대 개관 교수는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입장을 놓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대통령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사건에 우리가 정확한 진상과 내용을 미국 정부에 요구해서 미국 정부의 해명을 기다리겠다. 이것이 불법 감청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보겠다. 뭐 이런 정도 입장 내놓으면 됐을 것을 첫 입장이 뭡니까? 이걸로 동맹의 신뢰가 훼손되지 않는다 그래. 마치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입장을 먼저 내는 것은 이건 외교적으로나 우리 주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해명을 들어야지 왜 벌써부터 아량을 베푸는 듯한 입장을 먼저 내느냐는 거예요. 화를 낼지 모르는 국가가 어떻게 그게 그럼 글로벌 호구가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당에선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나온 의례적인 표현이라며 두둔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과 요구 전에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홍석주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표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좀 의례적인 어떤 편이고 국빈 방문 앞두고 예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미국 측의 만약에 사실이라면 현재 일단은 대통령실에도 완벽한 좀 진상 조사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하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사실이 확인되면 당연히 내부적으로 항의와 관련돼서는 이제 미국 측도 적절한 어떤 대응 조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주권 침해에 대한 사항으로 재발 방지와 관련된 어떤 사과 요구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도감청 의혹에는 우리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관계자들이 대화한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도감청이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창문은 도감청 필름을 붙여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건물은 벽은 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벽을 하려면은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대통령실 졸속 이전을 하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그런 보안 대책이 제대로 안 됐고 또한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선이나 유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비들 이런 데도 또 도감청 장치들이 묻어 들어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됐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담벼가 연해서 미군 기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 기지는 치해법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100m 가까이에 외국군 기지, 미군 기지가 있는 경우는 도감청 하기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또 미군의 드래곤 힐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10층 이상 건물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관찰까지도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무방비 상태라고 보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이전과 도감청 사이의 관련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홍석주 의원의 반박입니다. 글쎄요. 지금 다른 건물도 아니고 과거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은 또 국방부 건물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관련된 어떤 대비가 있었던 원리 건물이었고. 국방부 건물이었습니까? 그리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정부 때도 이런 어떤 CIA 도감청 논란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런 건물의 이동에 따른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내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동결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최대 변수는 국제 유가가 될 전망입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지만 올해 들어선 확연하게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4.2%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섰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 물가는 이제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또한 작년 상반기 이제 크게 상승한 기저유가를 감안하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갔던 한국은행으로선 한숨 돌리게 된 셈입니다.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1.5%포인트까지 벌어졌지만 우려했던 자본 유출의 조짐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여전히 높긴 하지만 1달러에 1,400원을 넘어섰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물가 둔화까지 이어지는 만큼 한국은행 입장에선 이번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높일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에 노동시장 지표들이 특히 안정화되면서 이제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사실은 한국은행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에 보다 초점을 맞춰서 금리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기습적으로 감산을 발표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세적으로 원유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석유류 가격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공공 서비스 요금이 문제인데요. 만약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지 않다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물가보단 경기를 가리킬 것으로 보입니다. 연 3.5%를 유지하다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4년 만에 1조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실적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재고가 쌓이자 기존 입장을 바꿔 인위적인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회복이 언제쯤 가능할지 YTN에 출연한 경제 전문가의 예측 들어보시죠. 사실 2분기도 업황은 좋지 않습니다. 2분기도 상당히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특히 반도체 적자는 이번에도 한 4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감산의 효과가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하반기에는 좀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특히 지금 1위, 2위, 3위 업체가 똑같이 지금 감산을 선언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특히나 이제 챗GPT와 같은 AI 산업, 인공지능 산업의 이제 고사양 반도체 칩 수요가 늘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도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겠다라는
라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것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달 9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00조 8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 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특례보금자리론 실행 등의 영향으로 대환 대출이 는 데다 한동안 부진했던 아파트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집값 하락세 속 이자 부담이 더해지면서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가 한 달 사이 800건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2,450건으로 전달에 비해 800여 건, 48.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에 비하면 무려 73.1% 늘어난 겁니다. 이는 낙찰률 하락으로 유찰된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에서 경매 시장으로 유입되는 신규 건수도 증가한 탓으로 풀이됩니다. 전기차가 자동차의 대세로 떠오르면서 핵심인 배터리 업계와의 합종 연횡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도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다른 회사 부스를 찾아 어느 배터리를 쓰는지 물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모빌리티 쇼를 찾은 정의선 현대차 회장. 초소형 전기차 업체인 마스터 전기차 장기봉 회장에게 배터리는 어디 것을 사용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어 로봇 업체 고스트 로보틱스 부스를 찾았을 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 회장이 궁금해할 정도로 요즘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 간 합종 연행은 복잡하게 진행 중입니다. 포드는 SK온과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국에 공장 3곳을 건설 중인데 튀르키예에도 합작 공장을 추진하다 결렬되자 LG 에너지 솔루션과 손을 잡았습니다.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도 미국 공장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GM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파우치형 배터리를 10년 넘게 쓰다 삼성 SDI와 북미에 합작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우리 배터리 기업 기준으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 그룹과 테슬라, 포드,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페라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SK온은 현대차 그룹과 다임러 그룹, 폭스바겐, 포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아우디와 BMW, 리비안, 마스터 전기차에 배터리를 납품하면서 GM과 합작 공장도 짓기로 했습니다. 중국 BYD는 KG 모빌리티에 배터리를 납품한 데 이어 1톤 전기 트럭을 출시하며 한국 진출에 나섰습니다. 在这个开发的过程当中，我们更是深刻感受到了韩国市场对电动车的热情。 자동차 기업들의 치열한 합종 연행은 특정 배터리 업체의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위험을 여러 업체와의 협력으로 분산하려는 이른바 멀티벤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포스코가 포항과 광양에 있는 제철소 정비를 맡을 자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업무를 전담해온 협력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지역사회도 경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 젖은 장비를 손으로 닦아내고 바닥에 쌓인 진흙은 넉가래로 밀어냅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침수 사고를 겪은 포항제철소 모습입니다. 기계 정비와 유지 보수에 큰 어려움을 겪은 포스코는 앞으로 자회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지 보수를 전담해온 협력업체에는 자회사와 다시 계약하거나 자산을 넘기고 자회사 일원이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유지 보수 업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30년 넘게 제철소 정비를 전담하면서 쌓은 정비 기술과 숙련된 인력은 대기업의 통째에 뺏기고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거라는 우려 탓입니다. 게다가 소소한 장비에 대한 자산 가치만 따지고 기술과 인력에 대한 가치는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큽니다. 정비회사의 업무 특성상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평가,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그 인력들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도구만을 자산으로 인정해서
협력업체에 장비와 물자를 공급해온 지역 소상공인도 포스코가 전국 단위 최저가 입찰을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걱정합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이 거의 없어진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유기감이 많이 느껴지는 편이죠. 포스코 연관단지 업체들하고 거래가 비중이 높은 데는 살아남기가 많이 힘든다고 보거든요. 포항시의회는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광양시의회는 아예 자회사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지역에 향토기업이 없어지고 또 세수도 줄어질 거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악영향이 미칠 것인데 포스코가 이렇게 촉박하게 추진하는 것이 정말 우려됩니다. 포스코는 안정적인 제철소 운영에 꼭 필요한 조치라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영향이 없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자회사 설립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온 협력업체 또 지역 소상공인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구두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최고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이 예보됐습니다. 시설물 피해뿐 아니라 대형 산불 우려가 커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 겁니까? 내륙은 초속 20m, 동해안과 산간은 초속 30m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바람은 봄철의 특별한 기압 배치 상황에서 불게 되는데요. 남쪽의 고기압이, 북쪽의 저기압이 자리 잡는 남고 북저라고 부르는 기압 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압선이 조밀해지면서 강력한 바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전북 등 내륙과 동해안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기상청은 점차 바람이 강해져 내일 밤까지 강풍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로수가 부러지고 간판이 뜯기는 등 시설물 피해와 함께 동해안에서는 대형 산불 우려도 커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내일은 비도 예보됐죠? 네, 그렇습니다. 봄철 강풍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 그리고 황사도 겹쳤습니다. 비는 내일 낮 동안 전국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에는 5에서 20mm, 동해안과 남부, 제주도는 5mm로 비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지면서 중서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저기압이 황사가 발생한 지역을 지나오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고요. 비가 지난 뒤 황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경입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3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경북 청도 소재 운문댐이 어제 오전 8시를 기준으로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문댐의 가뭄 단계 격상으로 낙동강 권역의 가뭄 주의 단계 댐은 합천댐과 안동댐, 이마댐, 영천댐 등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운문댐의 현재 저수량은 6천만 톤으로 예년의 88%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숫자와 영문으로 된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이용합니다. 이게 도용됐다는 신고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불법 밀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관세청은 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달 초 수상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주문한 적도 없는 15만 원짜리 가방이 해외에서 들어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경기도 화성으로 배송되고 있다고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A씨의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가방을 주문하고 수령까지 마친 거였습니다. 곧장 관세청에 신고했고 통관 부호도 새로 발급받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개운치 않습니다. 몇만 원 되지 않는 제품들을 남의 정보까지 도용해가면서 수입해서 쓸 일이 있을까요? 다른 좋지 않은 목적으로 물품이 오간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개인 통관 고유부호는 누가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는지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입력하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1년 처음 시행돼 2020년 말부터는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러나 애초 도입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통관 부호가 빼돌려졌다는 신고가 계속 늘어나 관세청도 지난해 3월 도용 피해를 접수하는 공식 창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12월까지 피해 신고 1,500여 건이 접수된 가운데 올해 들어 석 달 동안 이미 1,300여 건이 들어와 전년도 9달치에 근접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의 통관보호를 몰래 가져다 쓰는 이유는 뭘까? 대개 개인이 150달러가 넘는 물품을 사면서 관세를 내지 않거나 국내에서 팔 물품을 수입하는 업자가 마치 개인인 것처럼 꾸며 당국의 허가나 승인을 회피하기 위해 통관보호를 도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통관보호를 이용해 마약류 등 불법적인 물품을 들여오는 등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마치 나인 척할 수 있으니까 뭐 불법적인 용도로 쓰일 수 있고, 그럼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런 안전대책을 뭐 기술적으로든 제도적으로든 마련할 것인가. 또 통관보호 유출은 물건을 보내는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규제나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본인의 통관보호가 사용되는 건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증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지 닷새 만에 같은 혐의로 붙잡힌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2살 남모 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에 있는 아파트 등 두 곳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남 씨는 지난달 23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난 뒤 닷새 만에 다시 붙잡히기까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유아인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공범을 특정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오늘 출입기자 정례 간담회에서 유아인 씨에 대한 2차 조사에 앞서 공범을 추가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아직 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만큼 유아인 씨를 이번 주 다시 소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아인 씨는 재작년과 지난해 2년 동안 프로포폴을 모두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와 코카인 등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대학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기록 보존 기간도 길어지면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대신 소송으로 가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데요. 장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나온 2012년 학교폭력 종합대책은 무관용, 엄벌주의 기조였습니다. 지금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폭이력 학생부 기재도 그때 만든 겁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었고 실제로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작용도 있었습니다. 학폭이 터지면 학부모는 교사 대신 경찰과 변호사를 먼저 찾고 반성은 사라진 채 징계와 소송만 남았습니다. 스쿨버스에서 좀 이렇게 부딪히고 싸웠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 경찰서 찾아와서 폭력으로 신고하시고 알고 보니까 얘도 때렸어. 그러면 쌍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이 모두 가해자로 이렇게 전과가 남거나 아니면 학폭위 심의 건수와 심의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말하는 초등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그에 따라 학폭위와 소송도 저연령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의에 들어가면 초등학생하고 경미 사건이 엄청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초등학생들이 제대로 진술을 할 수 있을까요? 학폭위원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을 학폭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사문화돼 있는 분쟁 조정위를 활용해 처분이나 징계보다 화해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강조하는 가해자의 제대로 된 반성과 화해, 교육적 해결을 위해선 경험 있는 학폭 전담교사와 전문가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봉사나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고도 학생들이 처벌을 피해 도망만 다니는데 그렇게 해도 별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학폭해도 상관없잖아, 별거 아니네 하며 자연스레 나쁜 놀이를 계속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피해 학생 지원과 회복입니다. 서울에서는 분리기간 3일이 지나도 피해 학생이 외부 센터에서 회복과 수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출석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원적인 치유와 회복을 위한 이런 전담 센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내실화돼서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YTN 장하영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며 자녀 살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온정주의 시각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가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이튿날 의식을 되찾은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겹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는 40대 남성이 어린 자녀 3명과 아내를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참변이 일어났고, 또 비슷한 시기 제주도에서도 친모가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처럼 자녀의 생명을 앗아간 뒤 자신도 삶을 마감한 부모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 손에 목숨을 잃은 자녀 역시 7명에서 14명으로 증가했는데 매년 느는 추세입니다. 주로 갑자기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리거나 정신적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간 가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때 일가족 동반 자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역시 명백한 살해라고 입을 모읍니다. 무엇보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인식이 여전히 팽배한 가운데 최근 사회적으로 불안이 커지며 이런 범죄가 빈발하는 걸로 보인다고 우려합니다. 내가 소유하는 나와 같이 동반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소유욕이 강해서, 그래서 이런 자녀 살해라고 하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 살해를 일가족 비극으로 동정하고 심지어 미화하기도 하는 사회 전반의 온정적인 시선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살이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아동 학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온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형법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에는 평소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면 일반 살인죄만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속살해의 양형 기준을 높여서 자녀 살해도 독립된 인격체를 말살하는 끔찍하고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확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앞으로 이혼한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1차 한부모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과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양육비 이행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육비 이행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감치 명령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재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중증과 응급, 분만, 소아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을 포함해 여러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한시적으로 의대 지역이나 진료 과목에 따라 별도 정원 배정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의대 입학 정원은 연간 3,000명 남짓.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의사가 모자라 일부 문 닫는 응급실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의사들의 반대로 의대 정원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려면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미래 시점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수급 불균형이라든지 현 시점에서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필수 의료 인력이 병원에 남도록 보상 기전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 수 확대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별도 정원 같은 한시적 조치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과나 기피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대생을 뽑을 때부터 정해놓고 뽑는 겁니다. 지역별이나 진료과별로 의대 정원을 별도 배정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방식으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지역에만 근무하는 의대 정원을 통해서 지역 의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사 부족 문제라든지 중증 외상, 소아 중증 등 필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으로 의사를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지만 의사들은 기피과가 생기는 원인은 그대로 둔 채 의무만 부여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 반박합니다. 다른 영역으로 갈 생각이 들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적인 또 지원적인 부분들이 먼저 담보되는 것이 우선이지, 정원을 지금 마련해서 10년 후, 15년 후에 나올 의사들을 지금 고려한다, 이 부분은. 게다가 일자리를 강제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을 개선해서 외국처럼 학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대신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2년여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의정협의는 지난 목요일 6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간호법 찬반 충돌 등 산적한 현안을 넘어서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의 실존 인물인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가 순국 100년 만에 고국당을 밟았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출발한 황기환 지사 유해는 오늘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등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 영접은 국기의 경례, 유해하기, 운구, 분향, 건국 훈장 헌정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유해는 오늘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7묘역에 안장됩니다. 중국이 차이잉원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 회동에 반발하며 타이완을 겨냥한 고강도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며 경고했지만 오늘까지 사흘간의 훈련을 예고한 중국은 실탄 사격 훈련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신형 전투기 등 항공전력과 함정들을 타이완 해협 주변으로 연일 투입하는 데 이어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핵심 목표물에 대한 모의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有信心、有底气应对各种复杂困难局面，坚决完成作战任务，坚决挫败任何形式的外部势力和台独分裂企图。 타이완도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키고 해경 함정을 급파하는 등 경계 태세 강화에 나섰습니다. 你现在已经严重破坏第一和平、稳定及安全，请你立刻转向驶离。 미국도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최대 800km까지 탐지하는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을 투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대규모 무력 시위에 과잉 대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에 충분한 자원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중국의 행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도 중국이 의도적으로 타이완 해협에 긴장감을 조성해 국제사회 안보와 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오히려 핑탄현합 타이완 해협에서 실탄 사격 훈련까지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의 공조 속에 중국은 무력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양안 간 긴장은 쉽게 가라앉긴 힘들어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심각해 기소돼야 한다고 보는 비율이 늘어난 거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ABC 방송이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직후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체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고 답해 직전의 45%보다 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돼야 한다는 무당층의 답변 비율이 54%로 직전 40%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 재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 공략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디지털 전략팀이 백악관이나 민주당 소셜미디어 계정을 팔로우하지 않거나 주류 언론을 보지 않는 유권자를 접촉하기 위해 전국의 인플루언서들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젊은 유권자의 중요성을 인식해 디지털 전략 총괄 책임자에게 백악관 대변인과 같은 직급을 부여하고 인플루언서를 위한 전용 브리핑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북 의성군 당진 영덕 고속도로 당진 방향 단촌 1터널 근처에서 전기 차량과 승용차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2명이 모두 숨졌고 전기차에는 불이 붙어 모두 탔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전기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한남대교 방향으로 향하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으며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를 포함해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1톤 트럭과 승합차 운전자 2명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도로가 정체되던 상황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억 6천만 원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주범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20대 남성 19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 안산시 일대 사거리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병원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19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 6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봄햇살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높은데요. 따뜻한 날씨 속에 미세먼지 걱정도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습니다. 다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른 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니까요. 오랜 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 날씨 속에 건조특보는 확대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히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강릉 24도, 대구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에 중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 비와 함께 황사가 섞여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